안녕하세요. 뮤지컬 씹어먹기의 줄리오입니다. 비도크는 이때 경찰하고 딜을 시작합니다. 자, 그 결과로 1809년 7월 20일부터 감옥 안에서 수감된 채로 거기 있는 범죄자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해서 자기 지금 부인인 아네트에게 알려주고, 아네트가 이 정보를 파리 경찰청장이었던 장 앙리라고 하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형태로 정보원 노릇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이 장발장이 아닌 자베르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809년 7월부터 그해 10월 28일까지 프랑스 남부의 비세트르 감옥에서 정보원 노릇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요번에 어디로 가냐면 파리에 있는 라포스라고 하는 그 감옥으로 이감이 돼서 1811년 3월 25일까지 정보원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월 25일에는 탈옥을 가장해서 석방이 되게 돼요. 아마 정보원인 것이 발각이 나면 가만두겠어요. 그래서 이 경찰청장인 장 앙리가 그렇게 배려를 해서 탈옥을 가장해서 밖으로 도망을 보내게 된 겁니다. 이렇게 자유의 몸이 된 비도크는 1811년 말에 비공식적으로 사복경찰 비슷한 조직을 만들게 돼요. 프랑스어로 수레떼라고 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게 되는데, 영어로 하면 이제 시큐리티 같은 거예요. 이 조직이 1812년 10월에 경찰의 공식 조직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드디어 이 비도크가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게 되는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가 1812년이면 나폴레옹이 황제로 즉위해서 해외로 굉장히 활발하게 전쟁을 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범죄 발생률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던 그런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도크는 이 시기에 자기가 감옥에서 배운 것들, 그리고 들었던 것들, 이런 범죄 기술들을 역이용해서 범죄자를 아주 신나게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요새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죠. FBI 같은 데서 범죄자를 고용해서 그 기법으로 범죄자를 잡는 것들의 모티브가 된 거의 공식적인 최초의 인물이 이 비도크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회고록에 보면 같은 시기에 일반 경찰보다 비도크가 운영하는 조직을 통해서 3배나 많은 범죄자들을 잡아들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1813년 12월 17일에 이 수레떼라고 하는 조직이 나폴레옹 황제의 공인을 받아서 국가안보국, 즉 내셔널 시큐리티, 프랑스어로 수레떼 나시오날이라고 하는 조직으로 승격이 되게 돼요. 처음에 8명 정도로 시작했던 이 조직이 1년 만에 28명까지 조직원을 늘리게 됩니다. 재밌는 건 이 조직원들의 대부분이 범죄자들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이 조직원들의 스카우트는 주로 교도소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범죄자들을 잡으려면 범죄 기술들을 아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니까 아마 이 교도소에서 스카우트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비밀 정보원 같은 경우는 월급은 안 주고 파리에 있는 어떤 도박장에 면허를 발급해 주기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요원들을 훈련시키는데 이 부분이 되게 재밌습니다. 주로 했던 기술들이 뭐냐면 변장 기술. 앞에서 자기가 탈옥할 때 써먹었던 기술들을 보면 가명을 대기도 하고요. 다른 신분의 옷을 갈아입기도 해요. 그래서 이 변장하고 자기 신분을 속여서 그 조직으로 침투를 시켜서 거기 있는 정보를 빼내오는 이런 훈련들을 굉장히 많이 시켰다 그래요. 그래서 이 요원들이 교도소나 아니면은 가석방된 죄수들 근처에서 이렇게 돌면서 이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기존에 있었던 정보들하고 이렇게 맞춰봐서 더 명확하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 검사가 집행을 하러 왔을 때 혹은 경찰이 잡으러 왔을 때 위치를 알려주거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했다 그래요. 자, 1814년에 나폴레옹이 첫 번째로 쫓겨나서 엘바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고요. 1차 왕정복고가 시작이 됐는데 이때도 비도크는 굉장히 잘 살아남았습니다.
왕정 복고기에 비도크는 이 자기 조직을 잘 활용해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잘 통제해보려고 했고요. 1817년 1년만 딱 놓고 봤을 때 무려 811명이나 체포를 하게 되는 성과를 올리게 돼요. 근데 재밌는 건 이 비도크가 국가기관인 내셔널 시큐리티 국가안보국의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부르봉 여단의 탈주병이었던 사실이 아직 해결된 게 없는 거예요. 이걸 누가 물건으로 지냐면 로테르담에서 잡아왔던, 그래서 처음으로 부르봉 여단의 탈주병이라는 신원을 밝혔던 그 두아이라고 하는 곳의 교도소장이 계속 이걸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817년 3월 27일에 왕정복고로 다시 왕이 된 루이 18세한테 자기 사면을 요청하게 되고요. 그리고 1818년 드디어 공식적으로 사면이 돼서 더 이상 이 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비도크를 괴롭히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1820년에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 터지게 돼요. 무슨 사건이냐면 1820년 당시 국왕이었던 루이 18세의 동생이 있어요. 샤를이라는 동생이 있는데 이 샤를의 둘째 아들인 샤를 페르디낭드 나르토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국왕의 조카죠. 이 사람이 오페라를 보고 나오던 길에 칼에 맞아서 죽게 되는 그런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파리의 그 당시 경찰국장이었던 앙글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임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예수회라고 하는 카톨릭 단체 소속이었던 기 드라보라고 하는 사람이 경찰국장으로 임명이 되고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예수회 소속이다 보니까 굉장히 범죄를 대하는 자세가 종교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운영하는 경찰 조직도 종교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종교적인 윤리관을 가지고 운영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이 자베르가 스탈스란 노래에 보면은 나는 주님의 길을 따른다 이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아마 이런 종교적인 신념으로 일을 하는 모티브는 이 기 드라보라고 하는 경찰국장으로부터 따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1824년에 루이 18세가 죽고요. 그 동생이었던 샤를이 샤를 10세라는 이름으로 왕으로 등극합니다. 자, 1820년에 죽었던, 4년 전에 죽었던 샤를 페르디낭드 나르투아의 아버지인 사람이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이 왕은 입헌 군주제를 약속했던 자기 형과는 굉장히 다른 과격 왕당파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비독을 밀어주던 파리 경찰의 장 앙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 은퇴를 하게 되고, 그 후임으로 파리조라고 하는 사람이 오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마크 듀플레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후임으로 오게 되는데, 이 사람이 비도크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자, 비도크를 싫어하는 직속 상관, 그리고 파리 경찰청장, 종교적인 신념으로 똘똘 뭉친 기 드라보, 이 사람들이 이 비도크의 조직, 그리고 비도크란 사람조차도 굉장히 멸시하고 이 조직 운영에 대해서도 굉장히 싫어했다고 전해집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직원들이 주로 범죄자들 근처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술집이라던가 혹은 무슨 매춘업소 이런 데 근처에 있게 되는데, 거기서 시간을 보낸다라고 이제 트집을 잡게 되는 거죠. 물론 뭐 순수하게 정보 수집만 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비도크는 정보 수집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번이나 공식적으로 경고를 받게 돼요. 그래서 1827년 6월 20일 52세 나이로 국가안보국의 수장에서 사임을 하게 됩니다. 1830년 55세가 된 비도크는 파리 동쪽에 있는 생망데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종이공장을 세우게 돼요. 그리고는 주로 석방된 죄수들을 데려다가 여기서 노동자로서 고용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범죄자였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뭔가 합법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생활에 동정을 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또 범죄자라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 이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그런 시각들에서 좀 구해주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고요. 근데 이 종이공장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일단은 종이를 만드는 기계가 굉장히 비쌌다 그러고요. 그리고 이 노동자들이 아무래도 뭐 특별한 기술이 없다 보니까 숙련도가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속도가 늦겠죠. 그리고 고객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거예요. 범죄자들을 고용했으니까 저 사람은 돈을 얼마 안 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야 근데 니네 종이 왜 이렇게 비싸?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들이 이 종이의 제값을 안 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다음 해에 종이 공장은 문을 닫게 됩니다. 자, 레미제라블을 보면 장발장이 마들렌이라는 이름으로 몽트르-슈르메르라고 하는 도시의 시장이 됐잖아요. 거기서 그 마을의 특산물인 검은 구슬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을 해서 거기서 공장을 만들게 되는데, 거기서는 남자하고 여자를 따로 이렇게 일하게 했다는 설정이 나와요. 아마 이 비독이 해준 일화를 듣고 비독이 종이공장을 만드는 시절에 이 남녀 노동자들을 같이 일을 하게 됐더니 굉장히 트러블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빅토르 위고가 이 얘기를 듣고 그러면은 남자 여자를 따로 일하게 하는 게 좀 더 나은 공장 운영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설정을 집어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 1830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죠. 1830년 7월에 이 샤를 10세가 그때 군대 총사령관이었던 루이 필립을 지지하는 세력에 의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르봉 왕가가 공식적으로 1830년에 끝이 나게 되고요. 그리고 1830년부터는 오를레앙 왕가가 시작이 되면서 프랑스 왕국, 그동안 부르봉 왕가가 쭉 유지했던 프랑스 왕국은 이제 공식적으로 완전히 끝이 나게 되고요. 그렇다고 오를레앙 왕가가 시작이 됐다 그래서 오를레앙 왕가의 프랑스 왕국이 아니라 루이 필립은 프랑스 시민의 왕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고 나라 이름도 프랑스 왕국이 아니라 프랑스 시민의 왕국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돼요. 자, 그러면서 경찰을 장악하고 있었던 아까 기드라보라던가 듀플레시스 같은 사람들도 이때 같이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파리 경찰국장으로 앙리 기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임명되는데, 그때 퐁텐블로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던 어떤 사건을 조사하게 되면서 이 비도크한테 조언을 구하게 돼요. 이때 비도크가 같이 조사에 참여를 해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서 이 관련자들을 체포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 공을 인정받아서 기스케는 이 비독을 다시 내셔널 시큐리티, 수레테 나시오날의 수장으로 비도크를 다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국가안보국의 수장이 된 비도크는 1832년을 맞습니다. 바로 뮤지컬 레미제라블에서 민중 봉기가 일어나는 그 해가 바로 1832년이죠. 자, 1832년에는 프랑스 전역에 콜레라가 창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폴레옹 전쟁 당시에 공화파의 주요 인물이었던 라마르크라고 하는 장군이 이 콜레라에 걸려서 그만 사망하고 말아요. 이 날이 6월 1일이었고요. 그로부터 4일 뒤인 6월 5일에 이 라마르크 장군의 장례식이 국장으로 치러졌는데, 그 국장에 참여했던 민중들이 봉기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 바로 뮤지컬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1832년 6월 봉기입니다. 자, 그런데 비독은 이때 이 봉기를 일으킨 민중들을 아주 강력하게 탄압을 하게 됩니다. 아마 변장을 하고 그 바리케이트 뒤로 넘어갔던 자베르 기억하시죠? 그 장면의 모티브도 이 비도크의 어떤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또 모티브로 삼은 것 같아요. 그렇게 6월 봉기가 끝이 나고 비도크는 다시 조직 운영에 대해서 구설수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루머들이 많이 돌았는데 뭐냐면 비도크가 자기의 조직의 어떤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서 범죄를 조작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루머가 끊임없이 사실 돌고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아예 조직원 중에 한 명이 실제로 그런 일을 벌인 혐의를 받고 2년형을 선고를 받게 돼요. 이때 비도크가 연루됐다를 밝히지 못했어요. 그래서 1832년 11월 15일에 비도크는 자기 부인이 아프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고 또 이 국가안보국의 수장에서 두 번째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해인 1833년에 비도크는 르 뷰로 네 퐁시네몽, 발음이 맞나 모르겠어요. 즉 정보회사라고 하는 이름의 어떤 기관을 설립을 해서 이전처럼 범죄자들을 고용하고 영업을 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건데 이번에는 국가기관이 아니라 사설 조직으로 운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업무를 하는 경찰 조직하고 당연히 마찰을 빚겠죠. 그래서 1837년, 그러니까 한 4년 정도 운영을 하고 그해 11월에 경찰의 압수수색을 맡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드러난 어떤 범죄의 어떤 흔적들 때문에 또 감옥에 갇히게 돼서
1837년 크리스마스하고 1838년 1월 1일 새해를 감옥에서 맞게 됩니다. 그리고 1838년이죠. 네, 새해를 보내고 2월 달에 기소된 혐의를 다 벗고 석방이 되게 돼요. 자, 이렇게 무혐의를 받고 이제 다시 그 조직을 운영하면 좋았을 뻔 했는데, 평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평판. 회사의 평판이 아주 그냥 바닥까지 떨어진 거죠. 그리고 무혐의를 받는 과정에서 소송 비용도 많이 들었다 그래요. 무엇보다 이 평판이 떨어진 회사에 이런 류의 일을 맡길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래서 비도크는 이참에 회사를 접고, 무슨 더 이상 미련이 없다, 회사를 접고 이때 작가로서의 어떤 기질을 발휘해서 자기의 인생 스토리들을 책으로 출판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제법 히트를 쳤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가하게 지내던 1848년 2월에 그 당시 왕이었던 프랑스 민중의 왕, 프랑스 시민의 왕이었던 루이 필립이 혁명으로 이제 또 쫓겨나게 됩니다. 사실 비도크는 이 루이 필립 정부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었어요. 루이 필립은 그 당시에 나폴레옹의 조카였던 루이 나폴레옹을 굉장히 정치적인 라이벌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루이 나폴레옹을 잘 감시를 해라 라고 하는 명을 받고 조직을 운영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정부가 혁명으로 이제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자기가 감시하던 루이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게 됩니다. 1848년 12월 10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이때 비도크가 자기도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하게 돼요. 이때 비도크가 몇 표를 받았을까요? 네, 한 표 받았습니다. 한 표. 자기가 자기한테 던진 거 한 표 받고 그냥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대중들로부터 어떠한 지지도 받지 못한 채 비도크는 되게 쓸쓸한 말년 길로 접어들게 되고요. 1849년에는 사기건으로 또 감옥에 잠시 갔다 오게 되고요. 또 사건이 근데 기각이 되면서 풀려나게 되고, 이후로는 계속 회사를 운영하면서, 아까 그 정보회사 있잖아요. 그냥 그 비슷한 거를 조그맣게 운영을 하면서 아주 짜잘한 사건들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1857년 5월 11일에 81세 나이로 파리에 있는 집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비도크는 13살 때부터 범죄자의 인생, 그리고 도망자로서 굉장히 오랜 세월을 살았고요. 그리고 34살이 되던 해에 회심을 해서 그때부터 열심히 범죄자를 잡는 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 결과로 비도크는 3가지 큰 유산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는 위변조가 안 되는 종이와 잉크를 개발을 했어요. 서류나 이 수표들을 위조할 수 없도록. 왜냐면 자기가 감옥에서 문서를 위조를 해서 세바스티앙이라는 사람을 이제 석방시켰잖아요.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위변조가 불가능한 종이와 잉크를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이 기술로 1860년대부터 프랑스는 화폐를 발행을 하게 돼요. 자, 두 번째는 범죄 현장 감식 기술을 정립시킨 사람이 또 이 비도크입니다. 1차적으로는 범죄자의 프로파일링 기법을 만들었어요. 범죄자들의 신체 조건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서 키 얼마, 팔 길이 얼마, 다리 길이 얼마, 허리 둘레 얼마, 어깨 얼마,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나중에 비슷한 사람들을 목격을 했을 때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들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범죄 수법들을 기록을 해서 범죄자랑 범죄 수법을 연결해서 잡는 그런 방식도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탄도학이라 그러죠. 총격 사건이 일어났을 때 피해자의 몸에서 나온 총알이 어떤 총에서 발사됐다 정도를 추적하는 그런 방식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의 현대 법의학의 기초를 다졌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이렇게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고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비도크의 일생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여러 부분에서 장발장과 자벨의 모습들이 좀 보이시죠? 자,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장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